네, 집권 여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은 사당 체제가 됐는데요. 대권을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에 찬성하면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벚꽃 대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보수 신당이 이제 네 번째 원내 교섭단체로 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벌써 정호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취임 인사를 좀 다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탈당을 결심한 이후부터는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어쨌든 교섭단체 구성은 했고요. 네. 이제 30인으로 구성된 제4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당 체제가 사실 한국 정당에서 그렇게 익숙한 체제는 아닌데요. 네. 개혁과 보수를 지금 주창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친박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 그리고 그 최순실 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어떤 보수적인 이념 정체성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갈 곳이 상당히 지금 그 혼란스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수의 기치와 함께 그 개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의 행보가 중요한데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잘못 알아서 혼선이 많았는데 얼마만큼 자기를 내려놓는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금 네. 전해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가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왔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사이 관계 정리 이제 좀 조금씩 좀 해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그 29명이 탈당을 했지만 네. 모든 언론들은 탈당이라는 것보다는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한 정파가 독립된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탈당파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그 독립된 그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빨리 조기에 확립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개혁 이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에서 혁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또 마음이 조금씩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새누리당 내에 남아있는 중도파 의원들이 한 달 정도는 지켜보겠다. 과연 새누리당과 개혁 보수 신당이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개혁 보수 신당 입장에서는 1월 24일 창당 전에 네. 좀 더 규모를 불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은 지금 4당이지만 38석을 넘어가서 제3당의 위치까지 가는 것이 이 개혁 보수 신당의 앞날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고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일까요? 원내 지도부 구성도 마쳤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이종구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의미가 글쎄 있을 텐데. 그 친이계라는 표현이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비박들이고요. 지금 친이계라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위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가 날선 그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대척점에 섰을 때 타협 안으로서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무난한 인상과 함께 지금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 숫자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단 한 석이라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반기문 총장 지금 들어오면 따로 자기 당을 하나 만들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도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견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보수로서의 몸집과 체급을 올리느냐. 이게 지금 개혁 보수 신당에 지금 과감하게 그 웰빙을 마다하고 지금 그 거리에 찬설이 맞으면서 나간 29명이 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숫자를 늘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애초에 이제 함께 하려고 했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합류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나름의 해석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계냐 유승민계냐 이런 사당화 논란까지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나경원 의원은 여성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 색깔 있는 행보를 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이 무엇보다도 이 지금 친박계와 대척점에 서면서 또 당내 여러 가지 혁신을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같이 동참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같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보수신당의 이 정강정책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는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의 기준을 분명히 하되 이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 소위 말하는 좌클릭을 통해서 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준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당내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일종의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일단 출발 자체는 상당히 조금 삐걱거리는 모양새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새누리당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이 지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당내에 자기들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개혁보수신당이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이미지에 상당히 흠집이 난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오늘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합류하지 못한 부분은 옳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든지 투명하게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 당의 노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예.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연 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개문 발차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빨리 봉합하느냐 못하느냐도 개혁보수신당의 앞으로 향후 진로를 좌우하는 큰 하나의 부분이겠군요. 과제가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아마 지금 뼈 아픈 상황이 아니냐 그랬는데 아마 뼈 아프라고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경원 의원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정강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이유가 어제 나오던데요. 안보는 보수 또 그 경제와 관련한 민생은 뭐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혁 보수 신당이 안보를 보수로 규정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안보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 국민 생존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걸 안보는 보수. 그러니까 또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그 정강 정책 중에 그러면 그 소위 민생과 경제를 진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우연히 김성태 의원을 정말 지나가다 만났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본인이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본인한테 한밤중에 전화해서 계속 울었다. 흐느끼기까지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연 정강정책 때문에 여성 의원이 전화해갖고 운다라는 게 전 사실 앞뒤에 그 맥을 잘 네네. 이해를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데 결국 정치라는 걸 안에서 해보면은요 자신의 정치 이해에 상당히 천착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개혁이라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게 개혁이에요. 남한테 개혁하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판받는 것인데 여성 정치인이라는 그러한 어떤 틀을 깬 정치인이라고 우리 차 박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여성 정치인의 틀을 깬 사람으로서 좀 거시적이고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흐느껴서 정강 정책을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 정치적 이해도 있겠지만 지금 보수가 백척간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소명감을 갖고 있다면 좀 네. 큰 틀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물론 나경원 의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여성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간 부분도 솔직히 있었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성자가 앞에 수식어로 붙지 않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본인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개문발차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것처럼 호기롭게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가 예를 든다면 주도권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과 혹여 연관이 있다면
네. 그거 참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표면적 이유 말고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면 아닐 내려놓을 거라고는 필요가 생각을 하지만 네. 개혁이라는 건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유권자 입장에서 자기 먼저 내려놓는 사람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유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그래도 아니 그렇다고 새누리당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어딘가 가겠죠. 그런데 또 반기문 사무총장은 네. 나름대로 이제 자기 당을 만들 것 같이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반기문 총장이라도 그렇게 한번 질러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23%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개혁보수 신당에 나 좀 집어넣어주세요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보수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든지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있다면 마치 또 무슨 조선시대 뭐 남인 서인 노론 소론하듯이 이렇게 다 찢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라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 먼저 하시는 분이 승자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수신당 나오자마자 또 연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과 연대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계획 보수신당이 출범함으로써 기존의 이해와 개념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의 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의한 대결 자체도 상당히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 또 지금 계획 보수신당의 부산 또 대구, 경북 의원은 아직 없네요. 아무튼 영남의 의원들도 상당 부분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호나 뭐 지역 대결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희석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러니까 정치 문법으로 이 상황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관념을 넘어서 지금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희망을 이 지금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 내 비문 세력까지 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다 합치는 소위 말하는 빅텐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말 한마디로 이르려면 문재인 대 비문재인 그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런 발상 자체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실제 실현 단계까지 갈 것이냐 부분에는 수많은 장벽이 남아 있겠죠. 당장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이 지금 의원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네네. 일종의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부역자에 대한 책임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개혁보수신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조기 대선 국면까지 계속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기조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예. 이 양쪽이 합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명분,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역자 책임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래서 양쪽의 과제로 어지간히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것이 예를 든다면은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로 양당 체제가 이렇게 딱 그 고착화되어 있어 상당히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정치 체제는 오히려 예외적인 거예요. 전 네.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내각 책임제가 훨씬 많고 또 그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다수당 제도든지 아니면 양당 제도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중도 균형층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정치가 안정적인 정치거든요. 바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그 비문 세력이 추구하려는 게 정치적 이해 때문에 빅텐트를 해서는 안 되겠고 바로 그런 정치적 안정이라든지 더군다나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또는 경제와 민생이 아직까지도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추구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부역자 책임론, 뭐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으로 하면 새누리당에 당적 가진 사람은 전부 부역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긋기하고 사람 네 편 내 편 피하 구분하는 정치, 이거야말로 선진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자유롭습니까? 본인은 이명박 정부 때 뭐 아무것도 타이틀 안 받았었나요? 예를 든다면 저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정치는 포용의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물론 훌륭한 잠재적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념 정향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원색적이고 생경할 뿐만 아니라 마치도 같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치면 이게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일본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을 가지고 요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걸 앞장서는 게 정치인들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이 표로 선택할 때 그것도 좀 잘 보고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네. 제가 좀 더듬어 보면은 뭐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다음 대선은 어떻게 판을 짜고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지 않습니까? 예. 결선 투표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본선에 나가서 2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본선에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이 결선전에 소위 말하는 결선전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지금 3위, 4위, 지금 거의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야권 내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같은 정파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고 자신은 그 민주당 바깥에서의 다른 야권 잠룡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제3지대에서 지금 반기문 총장하고 만약에 지금 뭐 겨루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하고 예비 경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결선 투표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결선 투표라는 것 자체를 야권의 다른 잠룡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나도 한번 도전할 수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여해주는 셈 아닙니까?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지금 결선 투표를 고려를 해서 자신이 지금 중주도가 돼서 소위 말해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서 지금 이제 야권 내의 1위 지금 또 전체적으로 1위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그 속내가 깔려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다음 달에 오는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많은 파급력을 낳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 개헌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나든 4월에 나면 5월이나 6월에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헌이 오히려 지금 정권 하에서는 가능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선에 나오는 주자들이 개헌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신뢰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숱한 주자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개헌하겠다 그러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헌하겠다. 그리고 그 개헌에 필요하다면 내 임기를 줄이겠다. 그리고 그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이어가고 있지만 다음 대선은 반드시 개헌을 하면서 본인의 임기를 줄인다라는 공약을 하는 그 대선 주자가 유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선 주자는 아마 자기 임기 줄이겠다는 말을 할 거예요. 이미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계획했던 사람도 있는 만큼 네. 그런 거 봐서는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그 대선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지금 그런 어떤 행보와 그 스텝을 밟고 있다. 조금 전에 지금 이 임기 줄이는 얘기도 그렇고 가능성만 지금 제기하고 있지만 예. 공약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당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에 지금 반기문 의원과 가까운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 아마 다른 당 만드셔야 돼요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관전자 입장 또는 외국인 입장에선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 비문재인 뭐 이런 구도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만 약간 조금은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좀 밝히지 않는 상황이 좀
된 모양새가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뭐 본인이 지금 개헌에서 소극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다. 나도 뭐 2012년도에 개헌 공약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탄핵 국민에서 국민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에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기 정치적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민심과 부합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이 지금 이제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개헌을 고려를 해서 뭐 합종 연행을 한다든지 대선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에만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된다. 그건 뭐냐? 권력 구조 개편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제 87년 당시 헌법을 긴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소홀해졌던 그리고 또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변화되면서 지금 반영돼야 될 여러 가지 그 기본권에 관한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간다고 한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번 사태를 낳았던 커다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재앙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시정하려는 생각이 없는가?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여러분 그 반기문 뭐 총장을 비롯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임기 단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본인은 그러면 5년을 다 하려는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저는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개헌론에 대해서도 아마 강하게 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예. 상당히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주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토론회를 이 개헌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이것이 이제 친문 진영을 위한 무력 시위다라고 해석하는 일각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죠. 네. 김부겸 의원이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비문 주자이고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을 보면 전부 친문 그룹은 아니에요. 한 70대 50 정도. 어저께 나온 사람들 숫자를 보면 대충 70대 네. 5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김종인 의원도 대표적인 개헌 주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주자를 뺀 나머지 주자들은 비문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가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권력 구조의 개편이라 하더라도 그 개편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면 지금 해야 될 상황, 지금 포화 상황이고 또 요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지금은 이제 탄핵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는 안목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비문 그룹의 김부겸 의원도 잠재적 대권 주자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대권 주자 한 2-5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가쟁명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개헌의 필요성엔 동감을 하지만 개헌의 내용에 뭘 담을 것인가 또 어떤 권력 구조를 할 것인가 지금도 자기 이해에 따라서 개헌 지금 정치인들만의 게임이다 내지는 뭐 결선 투표도 참 좋은 건데 그렇게 좋은 건데 다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용 때문에도 또 많은 시간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간단하게 개헌도 사실 1포인트, 2포인트로 해서 일단 하고 미국식으로 필요하면 계속해서 헌법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헌이 아주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라서 일단 만들면 금과 옥조처럼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87년 이래 한 번도 안 건드렸잖아요.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차원에서 이건 누군가가 드라이브를 세게 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요. 앞서서 이제 개혁 보수 신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당 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전 한 11시쯤에 아마 이제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들끼리 한번 모였나 보더라고요. 네.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입법이라든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국회 지형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인지 이게 논의 테이블이 이제 한 자리 가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부로 이제 사당 체제가 됐는데 네. 사당 체제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야권이 지금 개혁보수신당도 뭐 야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권이 지금 200석이 넘는 201석의 의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이 탄생한 겁니다. 네. 물론 이 야3당이 상당히 서로 협조만 잘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200석이라는 부분은 뭐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개헌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예. 거의 그 슈퍼 파워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그럼 야3당이 다 순조롭게 항상 협조하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개혁 보수신당이 개혁이라는 기치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 보수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시금석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네. 어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1년 동안은 이 거민정 교과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겠다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금지법을 지금 바로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개혁보수신당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예. 이건 하나의 앞으로의 사당 체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되는 노선을 취했을 경우는 그러면 또 개혁보수신당이 또 여당 같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기존과 달라질 것도 기존 없는. 달라질 그러나 또 뭐 예를 들면 정신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라든지 정세 쪽에다가 하게 되면 또 야당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 여당 같기도 하고 야당 같기도 한 네. 소위 말하는 각기도 정당이 또 될 수도 네. 있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각 당이 주요한 현안마다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협조도 하고 또는 대립도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국민들의 눈에 비칠 것이냐 그것이 과연 협치를 위한 하나의 이 진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각자 정파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아전 이순격적인 그런 대립을 위한 정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각 당들이 지지율이 또 엇갈리겠죠. 예, 예. 이것이 조기 대선과 맞물리게 된다면 이 사당 체제가 상당한 시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보수신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일단은 좀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좀 색깔을 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모습 좀 보일까요? 근데 그 개혁 입법으로 이제 어떤 그 범들이 나올지 이제 보면서 하는 것이고 개혁 보수 신당 아닙니까? 그런데 선명성을 부각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민생은 진보, 또 안보는 보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컨대 이제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29명 중에 거의 대다수는 교과서 국정화 찬성했던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교과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정화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이념적인 그 정체성 이전에 특히 민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보수당입니다. 보수당이라면은 그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그 농단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분당을 해서 나온 거지만 그러나 시장 경제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헌법적 가치예요. 단지 따뜻한 시장 경제. 그러면서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 문제를 조율하느냐, 양극화를 개선하느냐지. 그렇게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각 입법 사례마다 거기에 따라서 설득해 나가면서 29석이지만 작은 거인처럼 그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는 전부가 전부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50대 50 아니면 51대 49인데 그 같은 생각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이게 오히려 개혁 입법
법과 자기네들의 생각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특검팀이 굉장히 좀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새벽에 긴급 체포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특검팀의 수사를 아마 축구에 비교하면 닥치고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기일이 70일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30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을 어제 소환을 해서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그 특검이 나름대로 수사의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영표 당시 전 복지부 장관이 그렇죠. 이 지난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의 10%를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국민연금의 기금관리본부장인 홍한선 본부장에게 상당히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이 아마 홍한선 본부장이 어제 같이 소환됐는데 네. 아마 문영표 전 장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다고 아마 실토를 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면 과연 그 문영표 전 장관의 그 지시가 과연 문영표 장관의 뜻이었을까요? 예.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이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중을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그런 논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이 소위 말해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지원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삼성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이제 이 특검의 수사 포인트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리는 특검이 채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영표 전 장관을 뛰어넘는 그 뒤의 그 배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 아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엔 박 대통령 그리고 삼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던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될까요? 네, 결국 그 특검이 국민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특검이 구성됐고 거기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만큼 이미 이제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온 그 직권 남용이라든지 내지는 강요를 뛰어넘는 제3자 뇌물이 됐든 포괄적 뇌물이 됐든 하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억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그 사례로서 지금 삼성 특혜와 관련된 그 문영표 전 그 국민 연금공단이죠 이사장 그리고 또 특히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실장의 그 연루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밀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네. 대통령 대면 조사 내지는 수사가 필요한데 과연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청와대가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외과적인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소위 수싸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이 특검에 대한 신뢰와 또 특검의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아마 거기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검에서 이제 집중해서 좀 캐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문체부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탄핵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 5개로 지금 이제 헌재에서 압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단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고 세계일보의 사장을 교체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언론 자유라는 게 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블랙리스트 부분도 상당히 이 탄핵 심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면 좀 놀라운 것이 그냥 그동안의 그 블랙리스트를 왜 그럼 박근혜 정부가 했을까?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우파 정권이 들어서 그동안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그런 이 문화계가 너무 좌편향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에 가담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이 문화 지원을
그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으로 봤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최순실 씨가 이 문화계에서 자신의 이 여러 가지 그 예산도 농단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될 만한 반골적 성향이 강한 좌파 인사를 미리 쳐내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주목되는 국면 반전인데요. 전환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순실 씨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그 이 문화계에서의 균형점 예.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게 또 지금 이 공안통으로서 이 정권에 상당히 실시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좌파 척결에 대한 그 오래된 소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는 셈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이 그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한테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좌파 인사들의 성향을 그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네. 그것은 평소 국정원이 관리해오던 이 그 주요 인사들의 성향 자료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 북동은 국정원까지 튀어서 네. 또 다른 또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국면 자체가 저는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이 결국 탄핵 심판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네.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처음에는 뭐 정말 A4 용지에 정말 그 조잡하게 써서 내려보냈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올 정도거든요. 전 유진용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화이트 리스트라 그래갖고 그 정권과 어떤 색깔과 입맛이 같은 사람을 또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블랙리스트라 그랬고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손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그 정책 집행기관이었던 문화체육부가 굉장히 곤란해할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정점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으로 막 들어간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정관주 그 국정홍보 비서관입니까? 홍보가 아니고 국민통합입니까? 어쨌든 그 비서관 예. 그리고 그 또 교문수석 뭐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지금 내려왔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위증인지 아니면 또 누구를 건너뛰었는지 거기 건너뛰었다는 만약에 누군가가 명령 지시 선상에서 건너뛰어져서 정말 모르는 거였다면 그건 난 바보예요. 국고로부터 녹음 먹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비위만 마치고 수첩에서 적다 나왔어야 하는 거를 또 본인이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헌법적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언론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21세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있었다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이렇게 뭔가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충격은 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의혹도 특검이 파헤치고 있는 부분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비선 그 의료 관련해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속보가 전해지기로 특검이 비선진료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에 좀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원병원하고 그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도 같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 지금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의 그 김영재 의원 아닙니까? 네. 그분이 지금 이거 세월호 당시 뭐 본인은 오전에 골프 치러 갔다고 하지만 그러한 증언 자체가 상당히 좀 이 그 좀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김영재의 그 저 의사에 대해서 김영재 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날 행적을 제대로만 밝혀낼 수만 있다면 네. 아마 세월호 7시간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규명되는데 큰 아마 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저께죠. 그저께 이 국조청문위원들이 구치소 그 현장 청문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 받은 진술 중에 하나가 정호성 비서관이 당시 오후 2시에 네.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오전의 사항은 자신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관저에 대통령하고
누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김영재 의원에 대한 이 제대로 된 특검 수사만 진행된다면 상당 부분의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특검 역시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유라 씨 역시 지금 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강제 송환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일단 그 독일 경찰이나 검찰까지의 협조는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네. 보내주느냐 그 과거에 세월호 때 그 유섬나라는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네. 될 거라는 것이죠. 이미 뭐 50억 이상이 그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적색 수배 그 뭐 레드 노티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서 경찰 검찰의 협조를 받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소재지를 파악한다라든지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과연 이제 독일 재판부에서 과연 그 송환을 할 것인가 또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재판에 어필을 하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를 지금 이제 이미 고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정유라가 이제 그 들어오는데 나름 어떤 난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유라가 아니고 최순실인데 정유라가 이제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정유라 이름으로 된 회사에 삼성이 이제 송금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정유라가 상당히 들어오면은 최순실에게 심리적 압박일 뿐만 아니라 정유라 자체가 또 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을 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과연 이제 독일의 재판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사실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씨 얘기 나오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네.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뭐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2말 3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헌재가 다음 달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변론기일을 1월 3일 열고 바로 이틀 뒤 1월 5일 날 연다고 하는데 예. 헌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재판 일정을 잡아가는 것 자체가 네.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이 헌재도 지금 이 국정공백이 오래 끌 경우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또 민생에 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헌재가 상당히 빨리 지금 속도를 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1월 31일 박안철 헌재소장 그 퇴임 전까지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 물리적으로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아마 그 지금 퇴임 아마 직전 정도는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